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팔달산. 워낙 유명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산이 지리적으로 수원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불과 2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해발도 145m로 낮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 주민들에게 접근성 좋은 자연공간입니다. 그만큼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려는 수원 사람들로 연일 북적이고 있어요. 지난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46세 임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이 팔달산 등산로를 따라 오후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문득 그 등산로 옆쪽에 버려져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죠. 그는 바로 혀를 차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대체 이런 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들은 뭐야? 그는 그 봉지를 치우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보니까 입구가 살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살색의 덩어리가 보였죠. 돼지고기를 통으로 버렸나? 그런데 순간 좀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이렇게 좀 더 벌려보는데 그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게 되죠.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그 봉지 안에 있던 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어요. 팔다리와 목이 잘려있는 상반신 시신이었죠. 너무 끔찍한데요. 12월의 추운 날씨 탓에 약간 얼어있는 상태로 크기는 가로가 32cm, 세로가 42cm. 이 정도의 크기였고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더 있습니다. 몸통에서 한쪽 신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가 사라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범인이 일부러 칼로 잘라낸 흔적이 여실했죠. 그런데 반면 그 봉지 안에는 전혀 혈흔이 없어요. 이걸 토대로 경찰은 범인이 다른 곳에서 시신의 피를 뺀 후 유기를 했거나 아예 오랫동안 시신을 해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얼마 후에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되었고 이 시신의 다른 부위를 찾기 위해 팔달산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또 동시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다 확보해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시신이 버려진 위치가 CCTV 사각지대였어요. 유기 장면은 찍혀 있지 않았죠. 그 외에도 팔달산에는 최소 7곳 정도의 진입로가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이동 경로를 추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부검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해요. 신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위가 없는 데다가 장기까지 소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밝혀진 건 A형 여성이다 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외 독극물이나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이거 수사가 쉽지 않겠는데 라고 직감을 했고요. 바로 인력 보충하고 수색을 좀 더 광범위하게 늘리게 되죠. 팔달산이 위치한 고등동과 행궁동을 넘어서 화서동에 위치한 비어있는 폐가나 야산, 하천까지 시신의 다른 부위를 유기할 만한 약 300여 곳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수원 일대에서 실종된 여성을 중심으로 DNA 대조 작업도 진행해요. 그렇게 무려 5일간 수사가 계속되는데 별다른 수확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궁으로 사건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러던 12월 8일 밤 11시 30분, 한 여성이 수원의 한 파출소를 찾아와 신고를 접수합니다. 아이고요, 제 여동생이 연락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누구냐? 48살의 김 씨입니다. 조선족이었는데 수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11월 26일 밤에 퇴근을 한 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언니가 그녀를 찾기 위해 몇 번이나 마트를 찾아갔지만 행방을 알 수 없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마침 동생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요 근래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잠시 혼자 있고 싶어. 여행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족들은 문자를 받고 일단은 안도했죠.
사실 동생 김 씨는요, 지난 2014년 4월부터 남자친구와 약 7개월간 동거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 남자는 김 씨와 마찬가지로 55세의 조선족 남성 박춘풍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근히 살아가던 중인데 이 사람이 성격이 다소 괴팍한 편이었어요. 한 번은 우리가 마트에서 봉투를 사면 보통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뭐 100원 정도?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지 100원을 달라는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막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대요. 게다가 폭력성도 강했는데 동거하던 김 씨와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그때마다 박춘풍이 너 나 무시하냐?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폭력에 지난 11월 초에 김 씨가 결국 언니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워낙 심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녀가 갑자기 여행을 가겠다 하는 걸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요. 전화해봤죠.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언니는 뒤늦게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파악했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데요. 자, 여기서 경찰은 40대 여성의 실종이라고요? 즉각 팔달산에서 발견된 시신과 DNA 대조를 요청해요. 동시에 그 동거인이라던 박춘풍의 행방을 추적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박춘풍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지난 2003년에 위조 여권을 쓴 게 발각이 돼서 한 차례 중국으로 추방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5년 후인 2008년 12월에 또다시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애초에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거주지가 어딘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박춘풍을 찾기 위해서 경찰은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포상금 최대 5천만 원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아침 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그의 얼굴이 전국에 퍼져나가게 돼요. 목격담이 속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단번에 경찰의 이목을 끈 제보도 있었습니다. 아침 10시 20분, 팔달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주인이 제보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 주택이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1km 정도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얼마 전에 조선족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가계약을 하겠다고 왔대요. 그게 한 11월 말쯤이었고요.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뒷문에 있는 작은 방, 그걸 요구했고 여기는 한 7평 정도의 화장실 하나가 딸린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계약을 했을 당시 그는 20만 원을 입금하고 열쇠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뭐 드나들더라고요. 근데 며칠 머무는 듯 하다가 금세 사라진 거예요. 이후에 방이 쭉 비어 있고요. 한 열흘 이상이요.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집주인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던 겁니다. 이 제보를 접한 경찰은 일단 그 계약서의 전화번호, 이름 다 확인했어요. 보니까 번호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마저도 방을 계약한 직후에 해지되었고요. 계약자 이름도 박춘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이렇게 경찰이 분주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사이 집주인으로부터 또다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기요, 제가 혹시 몰라서 확인 좀 하려고 그 지하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 검은색 비닐봉지랑 막 장갑이 있는데 좀 이상해요.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경찰이 곧장 주택으로 향했고 수색을 한 결과 그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에 좁쌀만한 빨간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크기가 아주 작았는데 핏자국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하수구에서 한 1mm 크기의 아주 작은 살점이 발견됐죠. 작더라도 DNA 분석은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해본 결과 혈흔과 살점 모두 실종된 김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서 시신을 토막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시신도 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주택을 중심으로 수색을 해요. 결국
거기서 400m 떨어진 수원천의 대교와 대교 사이 뚝방 옆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무려 6개를 찾아냅니다. 봉지들이 100m 간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개봉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중 5개 안에는 나머지 시신과 장기가 들어있었고요. 나머지 하나에는 여성의 속옷과 목장갑이 담겨 있습니다. 확인 결과 모두 김 씨의 것이었어요. 여전히 토막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색 범위를 더 넓혔지만 추가적인 발견은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박춘풍의 사진을 가지고 집주인에게 보여줬는데요. 단번에 네, 이 사람 맞아요. 이렇게 바로 용의자가 확정됐고 이제 남은 건 추적입니다. 경찰은 그가 다니던 치과 CCTV를 통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영어 이니셜이 새겨진 야구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닌다는 걸 파악해요. 또 그가 동생 명의로 개통한 그 핸드폰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원시 고등동의 모텔에서 위치가 파악됐죠. 하루 동안 잠복한 끝에 12월 11일 밤 11시 30분 박춘풍이 성매매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형사들이 그를 바로 에워싸고 신속히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죠. 하지만 그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물론 김 씨와 자기는 사귀었던 사이였는데 헤어졌고 행방을 전혀 모른다면서 아주 뻔뻔한 태도였죠. 경찰이 당신이 계약한 집에서 혈흔도 살점도 다 찾아냈다. 그리고 토막, 봉지까지 우리 다 찾아냈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걸 알려주자 박춘풍은 돌연 입을 닫더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결국 5명의 프로파일러들이 동원이 됐는데요.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틀간 집중적인 압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박춘풍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입을 열기 시작했죠. 박춘풍과 김 씨 두 사람이 동거를 하던 중에 결국 김 씨가 집을 나가게 돼요. 언니네로 이사를 갔죠. 여기에 박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차례 재결합하자고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11월 26일 밤에 박춘풍이 퇴근하는 김 씨를 강제로 끌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와서 다시 돌아와라, 합쳐보자 설득을 했지만 먹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때 홧김에 김 씨를 세게 밀었는데 마침 그녀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망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라는 거죠. 당시 자신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범행이 발각되면 바로 추방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인을 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시신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 이틀에 걸쳐 그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토막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 씨가 퇴근길에 실종된 거잖아요. 그의 언니가 이걸 분명 눈치챌 텐데 싶어서 일부러 여행을 간다고 문자를 보내둔 거죠. 이후 그는 장소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달구에 다세대 주택 하나를 계약했고 토막낸 시신을 가방에 넣은 후에 이 집으로 다시 이동을 해요. 거기서 다시 한번 시신을 잘게 토막내고 또 장기까지 적출해서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죠. 이후에 팔달산과 수원천을 비롯한 4-5곳에 나눠서 버린 후에 마지막 유류품까지 다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진술을 들은 경찰은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치사다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살인 후에 계획적으로 가방도 사고 집까지 옮기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여전히 좀 마음에 걸리고요. 경찰은 우선 박춘풍이 추가로 진술한 장소에서 4개의 비닐봉지를 더 수거합니다. 그렇게 12월 13일까지 총 11개의 비닐봉지를 발견했고요. 거기서 머리와 몸통, 살점, 장기, 왼팔과 오른다리까지 발견되었죠. 근데 현재까지도 오른팔과 왼쪽 다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토막을 한데 모아서 경찰이 추가 부검을 의뢰해요. 그걸 통해서 정말 박춘풍 말대로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는지 알 수 있겠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시신에서 목에 졸린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이 바로 탄로난 거죠. 자, 근데 다음으로 밝혀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과연 그가 이 모든 범죄를 정말 혼자 저질렀을까요? 생각해보면 시신과 유류품을 나눠 담은 봉지만 11개, 거기에 발견되지 않은 부위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봉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두 혼자서 유기했다? 이 점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긴 했는데 박준풍은 공범 유무에 대해선 또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검찰은 박준풍을 단독범으로 기소하게 돼요. 2015년 6월에 1심 재판이 열렸죠. 검찰 쪽은 이 사건 너무도 잔혹하다. 그리고 이 박준풍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라는 점을 들어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실제로 시신에서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시신에서 장기까지 모두 꺼내버린 그 모습에서는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또한 살인을 한 후에 이 사람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때 성매매 여성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다 잡혔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라고 검찰이 강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살인 후에 곧장 훼손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 또 굳이 원룸의 위치까지 바꾼 점을 지적하면서 계획살인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1심 재판부는 박준풍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돼요. 하지만 박준풍은 강하게 항소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어릴 때 낙상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다쳤고 의안을 착용하는 중인데 동시에 뇌에도 손상을 입게 됐죠. 이로 인해서 그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그 뻔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재판부가 뇌 영상 촬영한 거, 또 사이코패스 검사 해봐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건 뇌 영상 자료가 재판에 사용된 첫 국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결과 박준풍은 일반인 수준이었어요. 근데 사고로 인해서 뇌가 손상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저히 뇌 기능이 낮았는데요. 특히나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2심 재판부는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다만 그 여행 가방을 살인 이후에 구입했다라는 것을 토대로 계획살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파기됐어요. 박준풍은 또다시 항소를 했지만 2016년 4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율은 물론 내국인 수준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또 마약 범죄의 수준은 내국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차피 자기네가 살아갈 터전이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치고 빠지기 식으로 범행 후에 도피 방법도 다 계획해두고 단기간에 연속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내빼기 일쑤예요. 오늘 사건에도 나왔지만 불법 체류자면 어차피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낮거든요. 어쩌면 이게 범죄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방경찰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방범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총 400여 명이 검거가 되었는데 그중 중국인이 한 75%를 차지했어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불법 체류자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건 결코 아니지만요. 국가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이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건 무엇보다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박준풍 사건을 제2의 오원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08년 7월 8일 그날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칠포 해수욕장 2차 도로를 따라 한 노부부가 걷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던 70대 황씨 부부였는데 우연히 길가 갈대숲에서 살구나무를 발견하면서 두 분이 신나하며 살구를 따라가던 길이었죠.
시간은 해가 쨍쨍한 오후 2시 20분. 이곳은 민가와 꽤 거리가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낮에도 한적했습니다. 남편 황 씨는 무성한 숲을 헤치며 앞장서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곧이어 소스라치게 놀라버렸고 이내 뒤따라오던 아내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 고약한 악취를 풍기던 그것. 색이 변한 듯 거뭇거뭇했고 길쭉한 덩어리였는데 이건 바로 심각하게 부패한 사람의 한쪽 다리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명 주변에 다른 부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채 200명의 인원을 동원해 수빌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시신의 오른팔을 발견했고 조금 후 저녁 6시 왼팔과 왼쪽 다리마저 찾아냅니다. 하지만 머리와 몸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국과수에서 팔다리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는 40에서 50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오른쪽 손가락 끈 마디가 모두 절단되어 있는 겁니다. 왼쪽 손은 그나마 훼손 없이 온전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부패가 너무 심해서 지문을 확인하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살펴보다가 일부분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 그리고 발 사이즈가 230이었다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포항 인근에 있는 가출자 혹은 미귀가자를 대상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탐문 수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던 사건 발생 2주 뒤인 7월 22일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1.2km 떨어진 도로변에서 꽃길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반장이 쌀포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낫으로 포대를 찍어보는데 물커덩한 게 느껴졌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비닐로 겹겹이 감겨진 의문의 물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 결과 얼마 전 숲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드디어 신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 이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나마 키 163, 몸무게 47kg 정도의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고 사망한 지는 약 한 달 정도 지난 것이 파악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설골골절. 설골이라는 건 턱 아래쪽에 목을 감싸고 있는 뼈인데 손이나 끈 같은 걸로 목을 졸랐을 때 부러지는 부분입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 톱을 이용해 시신을 각각 5부분으로 절단했고 머리와 몸, 팔과 다리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그가 시신을 토막까지 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접근해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걸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했다라는 건 신원을 감추려고 한 건데요. 신원이 알려질 경우 범인 자신이 즉각적으로 위험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던 중 경찰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에서 간신히 지문의 일부를 채취해냈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퇴골의 특징을 토대로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49살의 주부 차 씨. 그녀는 이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포항시 동해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발견되기 보름 전인 6월 24일 이미 남편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죠. 차 씨는 제주도 출신인데 7살 연하의 남편 정 씨와 단둘이 살고 있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아내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한 달 전인 6월 11일 함께 낮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아내가 외출을 했다. 그러다 새벽 4시쯤에 자신이 잠깐 잠에서 깨보니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가 벼랑간 가방을 싸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아내의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죠.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차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자, 6월 11일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남편 말대로
혼자 외출했던 차 씨는 택시를 타고 한 노래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기사님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잠깐 기다려달라면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차 씨가 나오지 않자 결국 기사가 직접 노래방으로 들어갔지만 안에는 차 씨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사는 승차료를 떼었다고 생각해서 아주 불쾌했던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차 씨의 행적이 파악된 건 몇 시간 후입니다. 6월 10일 새벽 2시 반. 그녀는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술 한잔 하러 간다 라는 내용의 통화였죠. 그리고 이걸 끝으로 이 휴대전화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반경 1.5km 지점 어딘가에서 꺼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조사해보니까 차 씨가 도보나 승용차, 택시를 이용해서 이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인근에 CCTV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더 힘들었죠. 한편 국가수 부검 결과 차 씨의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물로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위에서 참깨, 과일 껍질, 열매씨 같은 소량의 음식물이 남아있었는데 이 상태를 보아하니 섭취한 지 2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였죠. 이걸 토대로 한다면 사망 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마지막으로 집에서 본 게 새벽 4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새벽 6시까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남편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도 아까 그 남편 진술 때부터 어딘가 찜찜했죠. 아니나 다를까 경찰 또한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선 아내가 실종된 지 12일이나 지나서 신고를 했다라는 것도 수상했고, 낮술을 먹고 자는 사이 아내가 나갔다. 그런데 새벽에도 자고 일어났다 봤더니 아내가 또 나가려고 했다. 어딘가 좀 이상하죠? 이 남자는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새벽에 그냥 나가버렸다는데 이게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사가 거듭될수록 남편의 미심쩍은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차 씨가 실종된 후 남편이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제주도에 갔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비행기나 여객선 출입 기록을 확인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제주도? 당시만 해도 아내가 어딜 갔는지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은 아내가 제주도에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아내의 친정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가출을 해서 거기에 갔을 거다라고 추측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수상한 건 정작 제주도에 있는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아내가 가출을 했으니 함께 찾아야 하지 않냐, 포항으로 와달라 라는, 이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반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은 다른 친구에게 온돌로 된 숙소를 하나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야 한다면서 돈을 꺼달라고 하죠. 이때 친구는 듣자마자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란 사람이 이미 2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왜 또다시 렌트카가 필요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 남편 정 씨가 과거에 아내를 여러 번 구타한 적이 있었다는 이웃, 지인, 그리고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편 본인 역시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시인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러면서도 아내가 술이 취하면 특히나 인사불성이 됐다, 가출을 밥 먹듯이 했다, 남자 관계가 해프다 등등의 죽은 아내의 명예를 모욕할 만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가정폭력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걸까요? 미심쩍은 부분은 계속됩니다. 남편 정 씨는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이 흥해읍에서 과거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았던 곳은 시신이 발견된 숲에서 불과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범죄 심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인은 시신을 유기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리를 잘 아는 곳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이 의심이 되지만 황당하게도 남편은 나는 흥해읍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었죠. 여러분,
만약 남편이 진짜 아내를 살해했다면 분명 어딘가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내가 사라진 지 한 달 동안 그는 별안간 집에 있는 세면대, 욕실 세면대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돗물을 쓴 사실이 드러났죠. 정 씨가 한 달 동안 혼자서 쓴 물의 양이 무려 9톤입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 살면서 한 달에 9톤의 물을 쓰려면 샤워를 하루에 5번 정도 해야 되고요. 매일 새끼를 다 집에서 먹으면서 설거지를 해야 하고 세탁기도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집에 늘 붙어 있었다는 건데 조사해보니 남편은 아내가 실종된 이래 약 한 달 동안 꾸준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정황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었죠. 아니 9톤이나 되는 이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라는 질문에 그는 너무 더워서 샤워를 자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로서는 만약 시신을 토막냈다면 그게 욕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고 혹시나 내부에 혈흔이 남아있지 않은지 정밀 감식을 하게 되는데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세면대는 이미 교체된 상태에 폐기 처분된 후였죠. 결국 남편이 범인이라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 씨는 여전히 현업에 종사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경찰은 아내 주변인들의 증언 또한 수집합니다. 이웃에 따르면 차 씨는 평소 알코올 중독이 의심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늘 취해 있어서 우울증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죠. 또한 실종 4개월 전인 2008년 2월,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외투도 없이 아주 얇은 옷차림으로 교회에 왔었다는 목사의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차 씨는 맨발 상태로 막 누군가에게 쫓기듯 다급히 뛰어왔던 것도 특이했죠. 그러고 보면 이전부터 어딘가 위태롭고 불안해 보였던 차 씨. 경찰은 남편을 포함해서 주변 인물 300명을 폭넓게 조사했지만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렇게 수사에 진척이 없으니까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전단지 배포하고 한낱 같은 제보를 기다렸지만 결국 결정적인 단서는 얻지 못했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발견된 그 비닐, 포대, 또 청테이프에서도 여러 조사를 했지만 지문이나 DNA 같은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무엇보다 이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시체가 발견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녀가 실종된 사이 포항에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가 씻겨 내려갔을 확률이 높았죠. 게다가 또 다른 문제점을 좀 지목해보자면 경찰이 사건 초기에 유력 용의자는 남편이다 라고 지목을 했고 수색을 막 열심히 합니다. 초동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인 듯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남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이 혼란스러워졌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수사가 장기화되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인물들 중에서 용의자가 나오지 않자 혹시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 소행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시신의 절단면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주저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이 시신을 인적이 뜸한 곳까지 굳이 찾아가서 유기했다라는 점, 또 무엇보다 이 토막 살해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면식범의 큰 가능성을 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북 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4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 그리고 증거 물품들을 하나하나 놓친 게 없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 탐문, 휴대폰 분석, DNA 분석도 과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과학기술로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중 한 명은 검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런 말을 했죠. 범인이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증거 인멸 자체가 다시 증거로 남게 된다.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유족들은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족 중 한 명은 그때 그 사고를 당한 차 씨의 사진을 보면 도저히 사람의 형태라고 할 수 없었다 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요.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떠났던 차 씨. 생전에 동생들을 아주 살뜰하게 챙겼지만 정작 차 씨는 평탄치 않은 삶을 살면서 괴로워했던 그녀. 부디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져서 이제라도 차 씨가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